서양에서는 군인이 방패, 군복을 지가 마련해. 그러니까 웬만큼 돈이 없으면 군대를 아예 못 갑니다. 그래서 그 육군이 센 나라, 스파르타 같은 나라는 귀족국가입니다. 그런데 아테네가 민주국가가 됐는데 아테네는 해군을 길렀어요. 근데 해군은 군인들이 전부 다 단척씩 갖고 갈 수는 없죠. 국가가 만들고 군인은 거기 그냥 가는 겁니다. 빈몸으로. 그 귀족이 아니라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군을 건설할 때는 데모크라틱이 되는 겁니다. 육군은 좀 귀족 쪽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테네가 민주국가의 그 본산이 된 거가 그 군인들이 평민이 군인이 될 수 있었다. 왜? 해군력이 있으니까. 해군은 군함을 지가 갖고 오는 건 아니고 군함은 나라가 되고 병사는 그냥 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권리가 생기죠. 진짜 시민인데 이제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 아테네, 특히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꽃을 폈다. 그러니까 전쟁하고 그 사회하고 정치하고 경제하고 다 관계가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손자병법을 보면은 밤에 야간에 기습공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적의 병사들의 마음이 고향으로 가 있을 테니까 야간에 기습공격을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적이 마음이 고향으로 가 있기 때문에 기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클라우제비츠는 야간 기습공격을 하면 안 된다고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하기가 나쁘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노비가 흘려고 사람과 자기 전업 사이죠. 전업이 군인인 놈이 잘할 때 공격을 해야죠. 근데 밤에는 보이지라도 공격이 잘 안 돼. 그래서 야간 공격하지 말라. 왜? 너의 공격 능력이 확 약해지니까. 근데 농민분들 그 중국에서는 야간 공격을 해라. 왜? 저쪽 군대의 마음이 전부 고향으로 가 있어요. 이제 밤에 이제 자기 부인도 보고 싶고 애들도 보고 싶고 그래서 정신을 잃었을 때 가서 공격하라는. 그러니까 아직 내가 지금 그 논문이 있어요. 내가 클라우제비츠하고 손자를 비교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가지고 아니 내가 이거 다음 달에 이제 3시간씩 내용을 할 때 그때 내가 그 논문을 오늘은 내가 솔직히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고서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동양도 농민이 싸우는데 농민은 어떤 권리를 그냥 싸우는 권리를 동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이 왕들이 물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들이 물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이 왕의 노예랑 비슷해요. 물 안 주면 농사가 안 되잖아. 수로. 그래서 그 동양의 군주를 그러니까 이 수로를 물을 장악한 전제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제군주의 스타일이 동양은 그리고 이집트는 마찬가지죠. 나일강을 장악했기 때문에 황제가 힘이 세지는 겁니다. 이집트 왕이 나일강을 밟고 있으니까 농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주인이지. 그 물의 주인이 물을 안 주게 되면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농경사회의 전제군주들은 전부 다 물을 장악한 사람입니다. 물을 장악하는 것이 바로 농업을 장악하는 거가 되고 농부를 장악하는 거가 되고 그래서 이제 농부들이 세금 내고 국가들이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가 겨울에 부르면은 전부 다 겨울에는 군인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러다 보면 그 말이 또 틀린 거지.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지 내년에 못 온다. 농민인데 못 온다 싶고 있어요. 직업군이면 다 죽이고 직업군이 다시기를 때는 오래 걸리지만 농민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좀 나는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훈련도 이 무렵에는 그냥 그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우아하게 지금처럼 전술 전쟁이 이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줄 서서 걸어가면 전쟁입니다. 줄 서서 걸어가는 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인류학에서는 언제 군인이 생겼냐, 언제 전쟁이 생겼냐, 줄 서서 걸어갈 때부터 전쟁이 되는 거예요. 줄 서서 걸어가는 건 뭐예요? 지휘자가 있다는 소리죠. 우리 인간들이 싸울 때 막 싸우면 그거는 패싸움이 전쟁이 아니야.
그런데 지휘자가 있는 싸움. 그래서 옛날 그 역사책에 보면은, 역사책이 아니지. 옛날에는 그 이제 역사 이전의 시대는 선사시대라고 그러죠. 선사시대는 뭘 가지고 연구합니까? 흔적 가지고 연구를 하죠. 그 그림 같은 거 보고 연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좀 내가 나중에 그 강의할 때 다른 자료를 갖다 보여주겠습니다. 사람이 걸어가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조금 더 뭐 하나씩 들고 걸어갑니다. 이게 이제 이러고 걸어가는데 이게 전쟁하러 가는 건지 사냥하러 가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에 이렇게 되시려고 전쟁하러 가는 걸로 보면 됩니다. 이놈이 높은 놈이야. 리더야. 뭘 썼거든. 아, 이건 전쟁으로 못 쓰겠다. 그리고 이게 지금 확실하게 전쟁이죠. 그죠? 이게 뭐예요? 방패죠. 방패는 동물하고 싸울 때는 안 들고 가죠. 사람하고 싸울 때 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확실히 이건 전쟁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몇 년 전 그림이나 해가지고 언제부터 전쟁이 있었다라고 밝혀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끼리 싸우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그거가 없었어요. 고구려는 다른 나라 침략을, 다른 족속을 침략을 많이 했죠. 그 옆에 있는 족속들. 그래서 땅이 이렇게 넓어진 거죠. 주로 우리나라 방패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는 뭐 이런 그 그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선사시대에 전쟁을 했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이런 건 없고,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이 언제부터 전쟁이냐를 보느라고 묘 같은 거를 파봅니다. 거기에 해골들이 많아. 근데 여기가 다 남자 해골만이다. 아, 이거는 전쟁 같다라고 또 유추할 수 있는 거가 되죠. 근데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여자도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남자만 있다 그러면 전쟁일 것 같고, 뭐 천국 갈대기가 다 부러졌다 그러면 아, 이건 전쟁 아닌 것 같다고 보는 거예요. 왜? 갈비뼈만 다 부러져 있어. 그러면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저 뭐냐, 그러니까 벌 받아서 죽은 거예요. 처벌받은 거. 그래서 이제 다 해골이 뒤져보니까 머리가 깨져 있다. 머리에 화살 박힌 자국이 있다. 그거는 전쟁으로 죽인 거로 치는 거죠. 그래서 고고학도 아주 참 기가 막히는 분이에요. 그걸 다 보고서 그리고 원시들이 평화로웠냐 잔인했냐 뭐 이런 것들 다 맨 처음에는 원시들은 다 평화로웠다는 게 완전히 다수설이었는데 어떤 학자가 해골이 활에 맞아 뚫린 걸 보니까 활을 여기서 맞은 거야. 여기로 맞아가지고 뒤로 뚫고 나갔는데 엎어진 사람을 위에서 활로 쏠 때 그렇게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식을 덮어놓는 게 바로 그 발견이에요. 아니, 부상당한 병사를 위에서 턱에 갖다고 활을 써가지고 관통을 하게 하는 원시들이 뭐가 평화롭냐 하고서. 그래서 그동안은 피스풀 세미지, 원시들은 평화로웠다는 게 하나의 그 이제 다수설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의 생각하죠. 막스는 그렇죠. 원시들은 평화로웠다. 근데 문명이 생기고 자본주의가 생기고 전쟁이 생겼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War Before Civilization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발견해낸 겁니다. 원시들이 아주 잔인했다는 것, 이런 것도 발견해내고, 그리고 아까 그 중국하고 고구려하고 무기를 비교하면 확실히 중국가 낫죠. 뭐 중국은 공성탑도 있고 바퀴달린 물건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칼밖에 없잖아. 칼하고 활밖에 없잖아. 그죠? 중국은 도구가 있고. 옛날에 그 공성탑이라는 거는 전쟁사의 기본으로 나오는 겁니다. 몇십 메터짜리 끌고 다녀요. 그래갖고 그 성에다 갖다 대고 그를 교훈하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투를 하는 거죠. 옛날에는 뭐 성으로 다 막았으니까. 그리고 전투를 할 때 면을 점령하는 전투가 있고 점을 점령하는 전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마을, 이게 이 나라에, 그런데 여기가 수도입니다. 수도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는데 여기를 야금야금 다 먹으면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냥 건너가서 이거를 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난번에 이라크를 공격할 때는 우리나라를 치면 부산 찍고
대구 찍고, 그리고 대전 찍고 서울 먹는 거예요. 그 사이는 다 비어있어.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점령을 해서 우리가 이겼다 그랬는데 천안에서 뻥, 춘천에서 뻥 터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라크를 되면 우리가 이제 승리를 했다라고 했는데 막 터지는 거죠. 네, 점을 점령한 거니까. 면을 점령하는데 면 점령하기 위해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 장군이 원래 이 숫자로는 전쟁 못한다. 왜? 면을 점령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야, 부산, 대구, 대전, 서울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서울까지, 바그다드까지 점령을 했는데 그 하는 데까지 한 달 걸렸는데 그 다음에 막 여기서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면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말이 오히려 더 맞는 말이었다라고 이제 나중에 판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전쟁을 쉽게 이겼는데 평정을 못한 거예요. 면을 점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전쟁과 전략 얘기할 때 이제 나오는, 뭐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수나라 병사들이 뭐 그냥 평양성을 직접 공격했다 그러는 거는 면이 아니라 선을 공격했다는 그런 얘기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이 지금처럼 바글바글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말 그걸 점령하면 돼. 적을 점령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금처럼 가득 살고 있으면 다 점령하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뭐 역사가 좀 기록이 없습니다. 아까 그분 교수가 이제 그 사료가 너무 없어가지고 삼국사기 보고하는데 삼국사기 자체가 중국사기가, 그리고 삼국사기는 김무식이가 서기 한 1000년 넘는다며 쓴 거죠. 이 전쟁은 500년, 600년이라는 거, 이거 400년 전 얘기를 그냥 쓴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우리가 2달 전에 일어나는 거 정확히 쓸 수 있어요? 2달 전 것도 정확히 못 씁니다. 하물며 몇백 년 전 거를 그때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을 때 이걸 어떻게 정확히 쓸 수 있었을까? 그래서 애매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서양 거는 이 무렵이면 애매하지 않아요. 서양사는 이때쯤이면 로마죠, 로마. 뭐 얼마나 그때 정확한 기록이 있습니까? 로마 거 보면은 훨씬 전이다. 그지? 로마의 동로마, 서로마는 이미 망하고 동로마 시대 때 400 얼마에 망했잖아요. 근데 400 얼마 이전에도 얼마나 역사가 다시 합니까? 서양은. 그래서 동양이 뭐 기록을 잘하고 공부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 공부할 때 보면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까도 우리 을지문덕 장군 얼굴 나왔죠? 나는 을지문덕 장군이 너무 내 의견은 을지문덕 장군이 아니라 중원 장군처럼 상상이 가는데 뭐 우리 을지문덕 장군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뭐 그림 보니까 너무 얍삽한 거라 스타일이. 상상하니까. 근데 서양의 내로 준다면 상상화가 아니죠. 서양은 상상화가 아닙니다. 이미 그 무렵에 조각상 만들어 놓고 보세요. 얼마나 실물하고 근접하게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래서 뭐 역사가 동양, 서양이 뭐 누가 좋고 나쁘고 그런 거는 또 없습니다. 문화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이랑 끝내주는 우리의 그 문화고, 그리고 우리의 부채춤 끝내주는 춤입니다. 그렇지만 하와이 훌라댄스 역시 끝내주는 춤이에요. 우리 거가 더 우수하거나 더 잘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등한 거죠. 문화가 상대적인 것이지 어떤 문화가 절대적으로 앞서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아까 보니까 누구가 도망가는 치기 패배하고 단결력, 원래 군 전쟁은 말이죠. 그 1차 대전, 2차 대전을 연구했는데 전쟁터라도 총을 못 쓴 동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서워서 못 쓰는 거예요, 한 방도. 그러니까 전쟁터는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래서 그 전쟁터를 떨고 못 쏘는 병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단결, 이거는 그냥 지난 시간에 왔을 때 그랬죠. 옆에 있는 자기의 그 친구가 죽음으로써 공포가 아니라 분노가 되는 거지. 그 공포가 분노로 화해서 용감해지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고지를 점령하라 사수하라. 고지를 점령했더니 또 고지가 있고 이것도 이 개념상으로 보는데 고지라는 건 아까 말한 중요한 지점을 먹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마이너한데 안 되라고 증명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요. 그리고 배가 오는데 바람이 산동반도에서 대동부까지 하루만 오는데 뭐 6개월 이것도 중국이 그 정도를 모르고 전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편서풍이 부는 시절인지 뭐 북서풍이 부는 시절인지는 알고 전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7세기인데 그때가 500년대 후반인데 요거는 조금 좀 하루 걸리는 게 바람이 안 불어서 6개월 걸렸다. 6개월까지 전쟁 못합니다. 이제 동대문 농사로 또 가야 되니까 동영전쟁은 겨울 3개월 한 거예요. 그리고 서양전쟁은 여름에 더울 때 반년씩 안 걸리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때는 보고서 얘기를 했었으면 더 좋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수대처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용감한 얘기입니다. 말이 아니죠. 그게 이제 그냥 전쟁을 미화합니다. 이긴 편이 미화를 하는 거예요. 뭐 이수진 장군이 뭘 했다는 것도 뭐 줄을 잡아다 껴가지고 일본에 가서 걸리게 했다는데 그게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해서 지금도 왈가왈부합니다. 그거는 뭐 500년 전 얘기인데 이거는 또 1500년 전 얘기니까 과연 맞을까 이런 수공 뭐 이런 것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문제 양제 뭐 독고황후 아내 잡으면서 황제가 되고 뭐 이런 건 좀 마이너한 얘기죠. 전쟁사에서는. 그래서 오늘 얘기도 조금 보니까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맥락을 설명을 해야지 그 맥락이 설명 안 되니까 마치 얼마나 참 재밌는 말이에요. 3월 달에는 전쟁을 시작한다. 그래서 마추다. 왜? 겨울 동안 놀던 병사들이 이제 기지개 피고 전쟁터로 걸어가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은 인간의 역사에서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어떤 학자가 계산했는데 노만 카즈스라는 학자가 아니라 기자예요. 그 사람이 논문 나온 거가 한 1950년대 초반인데 미국의 세터데이 리뷰라는 잡지에 이 사람이 전쟁이 몇 개 일어났는지를 한번 상상해서 계산해 보니까 14,500개쯤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14,500개. 그게 그 사람이 그게 1950년부터 5,000년 전서부터 기록을 한 거예요. 이거는 역사입니다. 역사를 기록을 했는데 14,500개가 났다라고 이렇게 그냥 썼어요. 그런데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1815년하고 1965년까지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거를 5,000년을 거꾸로 해가지고 거꾸로 대입해보니까 그 숫자가 대강 맞아요. 대강 맞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간 역사에 한 15,200쯤 전쟁이 있지 않았겠냐고 세계 방방곡곡에 근데 이제 옛날 때는 뭐 우리가 그냥 정확히 할 수 없죠. 그리고 전쟁이라는 거는 데피니션 내리기 나름입니다. 뭐가 전쟁인데 전쟁이 뭔데 부활이 두고 둘이 싸우면 전쟁 아니에요. 여기 그 송파구에 사는 사람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저쪽 그 뭐냐 송도구에 사는 사람하고 싸워도 전쟁이 아닙니다. 그 마을끼리 싸우면 패싸움이지. 전쟁은 국가가 싸우는 겁니다. 국가라고 인정받는 정치 조직이 싸우는 것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싸우는 건 뭔가 팔레스타인은 국가로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한쪽이 국가면은 그걸 전쟁으로 치자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두 나라가 그래서 싸웠어요. 근데 5명 죽었어. 5명 죽은 거를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가 너무 무거워. 그래서 기준을 찍습니다. 1,000명. 배틀데스가 1,000명. 전투장에서 죽은 사람을 1,000명 정도가 되는 거. 그래서 이거 학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서 그게 또 맞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무기 수입이 1,000명은 너무 적지 않아? 10,000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남한하고 북한하고 연평해전했는데 그거는 전쟁으로 지진 않습니다. 그 기준에 미달하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을 정리할 때 하나는 누가 싸우냐, 누구? 주체. 전쟁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폭력의 규모. 폭력의 규모. 그리고 성질을 가지고, 여기다 성질을 넣는다면 폴리티카를 해야 돼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폭력. 그리고 한쪽이 국가였고, 그리고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맞는 겁니다. 근데 이 사회과학은 정의를 내가지고서 그 정의 안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일이 너무 많은 거라 이게 여기 맞나 안 맞나. 그게 제일 정의가 칼같이 맞아 떨어지는 학문이 생물학입니다. 생물학은 분류가 완벽하게 돼 있어요, 거의. 그래서 나는 곤충학자야 그러면은 곤충학자들은 적어도 거미를 연구하지는 않습니다. 왜? 거미는 곤충의 정의에 벗어나거든요. 곤충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머리, 가슴, 배로 나눠지는 그리고 가슴에 다리가 6개 있습니다. 이게 곤충의 정의예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 곤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미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거미는 8개지 뭐가 다리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의가 잘 돼 있는 학문이 있는데 과학이 정의가 잘 돼 있죠. 분류도 잘 돼 있고 전쟁인 거, 전쟁 아닌 거, 뭐 혁명 아닌 거, 이걸 다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과학에서는 정치학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정치학에서는 자기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정의 자체를 내리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팔레스타인은 당연히 국가를 그렇죠. 이스라엘은 당연히 저게 어떤 법적으로 집단 예를 들어 그래서 그 미시간 대학에서는 국가가 팔레스타인이 국가냐 아니냐. 아니 그거는 그또 기준 학자들이 또 만들어요 거기를. 그래서 그 옛날에 뭐 1800년대에는 당시에 강대국이 국가라고 승인한 나라는 국가로 쳐줬습니다. 그때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외교 관계를 갖고 있고 대사가 있는 나라는 국가야. 그리고 1945년 이후에는 유엔에 가입한다는 국가로 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근데 팔레스타인이 가입을 못했으니까 국가가 아니고 된 겁니다. 그 기준을 그것도 아티피셜한 거지. 절대 기준이 아니지. 우리나라 남북한 공식 가입하기 전까지 거기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 사회과학은 정의조차가 맹점이 많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은 60%가 아니에요, 60%. 60%가 맞는 걸로 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X라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뭐 A1 플러스 뭐 B 플러스 C 이런 여러 변수가 있어. 이걸 많이 만들수록 변수가 더 많죠. 이게 한 100개 되면 요거 X를 설명할 수 있어. 근데 그러면 이론이 아니지. 그래서 뭐 AX 플러스 B 이 두 개로 설명할 수 있으면 X가 나와 이게. 근데 이거가 예를 들어 60% 설명할 수 있다 X를 그러니까 그래도 사회과학에서 쳐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은 100% 맞는 건 물론 없고 큰 거가 대강 맞으면 전쟁은 왜 나지? 돈 때문에 나는 거야. 예를 들어 돈이 60%로 설명할 수 있다면 명예 때문에 나는 거야. 명예가 조금 있겠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겠죠? 근데 이게 노무현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은 간단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제일 끝내주는 이론은 2분의 1 GT 제곱 같은데 이거는 완전히 끝내주는 이론이다. 그렇죠?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오죠? 이 G가 9.8인가? 뭐야? 그래가지고 뭐 물건 낙하 속도는 T는 초니까 거기다가 껴서 보면 탁탁 나오잖아요. 정책도 이론을 만들고 싶어서 애를 썼는데 이걸 못 만듭니다. 왜? 우리 인간의 행동은 이렇게 계산이 안 되니까. 5,000원 가진 사람은 10,000원 가진 사람보다 불행합니까? 그걸 얘기했어. 그걸 얘기할 수 없잖아. 그렇죠?
100만 원 받는 사람은 50만 원 받는 사람보다 2배 부자인가요? 그것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정치의 경우는 파워입니다. 파워. 파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전쟁도 파워죠. 그러면은 미국의 파워는 북한의 몇 배가 나오나요? 바로 분석하는 게 돈으로 분석하시죠. 군사력으로 군사력으로 한 나라 가지고 했을 때 미국은 북한의 몇 배다가 나올까요? 좀 나오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그게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냐? 왜냐면 사기가 있으니까 사기. 영험한 군대들이 있고 겁쟁이들이 있고 사기라는 변수는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뭐 탱크 똑같은 거 놓고서 뭐 그것까지는 돼. 근데 사기 또는 같은 비행기인데 한 명은 10,000시간 조종해서 한 사람은 100시간밖에 안 했어도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과학은 측정 가능한 것을 과학이에요. 측정 가능한 것을 가지고서 연구를 할 수 있는 학문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측정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키 측정되죠. 길이, 거리, 무게, 속도 이게 측정 가능합니다. 그걸 공부하는 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이제 측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는 온도가 20도야. 오늘은 온도가 30도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1.5배 덥다. 맞습니까? 틀리십니까? 1.5배 덥다. 맞죠? 어렵네. 1.5배 덥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도는 뭐예요? 영도. 이게 어떤 거예요? 영도는 온도가 없는 것이 아니죠. 이거를 우리가 이 스케일은 간격입니다. 간격. 10도는 여기고 20도는 여기에요. 0도는 여기고. 그래서 이게 영도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면 이게 이제 스케일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영도가 0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부가예요. 부가. 물이 어느 거를 0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레이셔도 비율로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도는 10도의 2배가 아니에요. 이게 2배이기 위해서 이게 0이래야 돼. 0km라면 이게 속도라면 뭐 0g이에요. 이게 0g. 그럼 10g, 20g이면 이게 2배 무거운 됩니다. 앱솔루트 제로가 있을 때. 그런데 온도는 제로가 없죠. 그냥 기준. 그러니까 온도가 없는 0도라는 게 온도가 없다는 뜻이 아니야. 0kg이면 무게가 없는 겁니다. 0km는 속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도는 온도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레이셔, 그러니까 제일 한정적인 비율로 측정될 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비율로 측정될 수 있는 거 공부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요거 온도계는 비율은 아니면 그래도 거리가 너무 일정해요. 그러니까 요 0도에서 10도 사이는 10도에서 20도 사이가 칸이 같아요. 그리고 20도에서 30도 사이는 칸이 같아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인터벌 스케일, 요건 레이셔는 아니지만 인터벌, 간격이 같아요. 인터벌 스케일. 그래서 이것도 과학이 됩니다. 그런데 정치학에서 인터벌이 나오면 대통령의 힘은 여기, 대통령 여기, 국무총리는 여기, 도지사는 여기 이렇게 칸 구분해서 그릴 수 있나요? 사회국에서 이렇게 칸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누가 더 세다는 대강하죠. 대통령이 확실히 더 세요. 총리보다는 도지사보다는 총리가 더 센 것 같아. 그리고 시장보다는 도지사가 더 센 것 같고. 그래서 정치학은 순서로 납니다. 순서. 이거를 이제 오디널 스케일이라고 해요. ORDI. 그러니까 비율을, 레이셔 스케일. 비율을 잴 수 있는 학문이 과학입니다. 인터벌 스케일까지도 과학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오디널 스케일,
이거 없으면 아예 한국이 존재를 못해. 대통령이 센지 국무총리가 센지가 헷갈리면 정책이 성립이 안 돼. 정책은 파워를 하는 학문인데. 우리나라는 기술주의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거라도 되는 거. 그래도 야 비율을 몰라도 순서는 대가 안 잡겠니? 국제정치가 순서를 압니다. 미국은 확실히 콩고보다는 세거든요. 한국이 콩고보다는 세. 그 정도는 알기 때문에 그래도 폴리티컬 사이언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예 통째로 무시되는 경우에 그때는 그게 예술이 아트가 되는 거야. 그때는 이제 사회과학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그냥 예술이야. 그래서 예술가는 자기가 그 예를 들어서 그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고 그림 보면 눈이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본 걸 그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화가들이 딱 그림 보면 정말 그거를 실물이라면 괴물이지. 근데 만화가가 괴물을 그리라는데 이게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트로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전쟁사 이야기 같은 거가 전부 이제 과학적에서 제일 바닥인 오데나 스케일 정도를 할 수 있는 그 학문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지가 못해요. 정의도 정확하지 못하고 아까 설명도 그러니까 시비가 계속 걸릴 수 있지. 저 사람들이 엉터리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 시비가 쉬자고 걸릴 수 있는 분야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남한의 전력과 북한의 전력을 측정해가지고 누가 더 세냐? 그래서 위협할 우리의 전력으로 북한을 위협할 수 있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학자들이 계산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그게 이제 내가 이렇게 지금 나온 김에 미국 학자들이 국력 계산 기준을 이제 지금 많이 했는데 많이 만들었는데 월남전 끝난 다음에 미국의 그 레이 클라인이라는 학자가 끝내주는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힘, 파워는 국가의 힘은 C 플러스 E 플러스 M 곱하기 S 플러스 W다 라고 이런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레이 클라인 국제정책 박사예요. CIA에서 오래 일하던 사람인데 이거가 C는 뭐냐면 크리티컬 매스. 크리티컬 매스라는 건 국가의 땅덩어리가 얼마나 높냐, 인구가 얼마나 많냐. 인구도 노인이나 애가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인구 또는 생산 가능한 인구, 생산 가능한 인구를 15에서 59로 칩니다. 여기는 다 생산 가능한 인구를 15, 59. 15에서 59가 제일 많은 나라가 파워가 센 나라예요. 그 C, 그래서 영어로는 크리티컬 매스입니다. 인구와 영토, 자원, 그리고 플러스 E, 경제력, 이코노미, 플러스 M, 군사력.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이 그냥 이제 미국을 200점 주는 거예요. 미국 끝내주죠. C도. 미국 경제력을 200으로 치는 겁니다. 미국 군사력을 200, 세계 1등인 나라를.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가 그것도 주관이에요. 점수를 줘요. 그래서 미국은 600점이 나옵니다. C 플러스 E 플러스 M이. 러시아도 소련도 이걸 600점 줬습니다. 뭐 중국 같은 나라도 이제 여기다 조금 뺏어주고, 뭐 일본 좀 뺏어주고, 이렇게 줬는데, 곱하기 S는 뭐냐면 전략이라서 전략. 그건 더 분석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W는 이건 의지.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1.4를 줍니다. 한국 같은 나라 1.3, 1.4 주는 겁니다. 그때 막 열심히 일하는 나라들이죠. 대만, 한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은 한 2.4 정도 주고, 그리고 그냥 그저 그런 나라들은 1점을 주고, 또 그것도 안 되는데 흩어진 나라들은 0.8도 주고, 또는 0.9도 주고, 이것도 주관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이 이 정도 받아도 돼 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점수를 줬는데 곱하기
이게 결정타인데 S하고 W는 0일 수가 있습니다. 전략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아유 나는 하기 싫어. 그러면 국력이 0이 되는 겁니다. 곱하니까. 영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게 C 플러스 E 플러스 M이 이걸 가지고 월남전형을 설명하면 맞습니다. 월남전이 뭐 베트남이 C 플러스 E 플러스 M에서 미국하고 상대를 하잖아요. 근데 뭐 요거를 전체 국력이 아니라 베트남이 나는 죽어도 독립하고야 말겠다. 네, 베트남도 조그만 건데 이 독립하고야 말겠다가 예를 들어서 이기는 될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거 무장경을 하는데 아유 그러면 이거 반드시 좋겠어 이게 0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그 부분에서 미국한테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곱하기를 한다는 게 기가 막히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 좋으면 뭐하니까 공부할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뭐 시험 내거를 빡쳐 맞는 거죠. 이 레이크 지금 그거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질문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데 김정일이가 한 말입니다. 김정일이가 직접 한 말이에요. 우리는 식량과 기름이 부족하다. 그런데 남조선 사람들은 전쟁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총 한 방수는 다 도망간다. 그러면 남조선에 식량과 기름이 많이 있고 그걸 활용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직접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곱하기 SW가 빵이에요. 그럼 치는 거죠. 원래 미국이 원래면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레이크라인에서 그걸 설명하는 공식을 만들었어요. 이 뒤가 영역이 되면 그러니까 나는 좀 더 전달한 예를 들었는데 500만 원 들고 있는 사람이 백화점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화장실 가려고 한 거야. 그 500만 원하고 어떤 사람이 10만 원 들고 왔는데 그 사람 뭘 사러 왔어. 그거를 빨리 보고서 찍을 줄 알아야지 장사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500만 원이 거기서 0이죠. 그렇지, 살만 없이 들어갔으니까. 그 국가도 똑같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의지, 북한이 의지가, 그러니까 뭐 북한이라기보다도 김정은이가 그 한 사람이, 그러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이어졌으니까 그 한 사람이 그 권력을 위해서 집중하고 전략 만드는 거는 아니 정착 공부 6년 하면 박사 받는데 그 사람들이 60년 동안 자기 권력 유지를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박사가 10개예요. 이거 전혀 간단하지 않다는 게 얘기입니다. 그리고 핵을 만든 건 뭡니까? 내가 살라고. 근데 그걸 간단히 뺏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어렵다. 회담에 성공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건 어렵고 그 말로는 어렵고 그 정말 뺏으려면 폭격밖에 돼 있겠느냐. 그래갖고 나는 지난 여름에 미국이 폭격할 확률은 51%는 된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말로는 뺏기기가 너무 어려운 거니까 뭐 우리가 자유하게 아니니까 100% 맞출 수 없지만 그리고 앞으로 전쟁을 하겠다는 거는 미래 전쟁은 손자병법 따르면 이제 국민병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손자병법은 전부 다 보면 농민을 병사로 쳤다라고 가져가라고 쓴 책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같은 경우는 직업군이나 그렇죠. 용병 이상이죠, 이상은. 그러면 지금 현대에 우리 국가를 사는 국가는 이 두 가지가 섞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장교들은 이제 전문 직업군이고 병사들은 이제 미군은 아니에요. 미군이 병사들은 전문 직업군입니다. 월남전 때는 미군이 포함되지 않았나요? 징병제에서. 그때는 징병제해가지고 그때는 직업군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또 상식으로 직업군인하고 징병하고는 직업군이 전쟁을 더 잘하는. 우리는 그래도 징병이 더 잘하는 줄 그냥 생각하는데 국가 의식이 탁월하다. 그러니까 애국적인 이제 지원병제를 만들면 그거는 근데 애국적인 지원병제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문화가 안 돼서 안 됩니다. 미국은 전쟁하는 사람을 워리어를 존경하는 문화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우를 받고 그래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받고 다른 데 가는 것보다 못하지 않아요. 제 말은 우리가 전략을 짤 때는 손자랑 법을 더 많이 봐야 되느냐, 클라우드 제를 더 많이 봐야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트렌드가 굉장히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상황에 따라서 뭐 클라우드 비트를 적용해야 될 때도 있을 거고, 뭐 둘 다 이제 합리적인 이론들이니까. 독도가 자기네단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자기네 독도를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대응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세계에 알리는 것밖에 없나요? 역사 공부를 알려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참 힘밖에 뭐 다른 나라가 인정해주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독도가 왜 우리 거냐, 독도가 왜 우리 거냐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독도가 지금 현재 우리 거인 이유는 우리가 독도를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겁니다. 그 외에는 뭐 역사도 그 역사는 그러니까 서포트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독도가 우리 거다. 역사적으로 우리 거도 그건 관계없어요. 지금 현재 누구 건데 국제정치학에서는 독도를 갖고 둘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뭐 하여간 독도뿐만 아니라 이게 누구 거냐의 판단 기준이 현재 누가 military control over that island, 그 섬을 군사력으로 통제하는 나라가 누군데 여기야 그럼 여기까요, 여기야 그럼 여기까요. 그래서 국제정치학적으로는 언제까지 독도가 우리 거냐는 뺏기기 전날까지 우리 겁니다. 국제정치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영토는 불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815년부터 1815년이 이제 그 민족국가가 국제정치의 주인공이 될 때부터예요. 그래갖고 미시간 대학 전쟁 계획이 1965년까지 오고 그랬는데 요 150년 동안에 영토 변경 사이가 770년이라 150년 동안에 영토가 변한 사례가 770회다. 영토는 수작고 변하는 거예요. 만주는 역사적으로 우리 거인 적이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우리니까. 근데 중국은 고구려는 너희가 아니야 라고까지 우기고 있습니다. 근데 고구려가 우리라 하더라도 지금 만주는 우리 거가 아닙니다. 중국 거예요. 중국이 호출을 하고 있으니까. 국제정치는 그래서 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 뭐 부르는 거 다 좋은 일인데 진짜 우리 걸 지키려면 군함을 사와야 되는 거죠. 더 가서 전투할 수 있는 비행기를 사와야 되는 거죠. 그거 없으면 지키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군사력이 다냐? 그게 다는 아니죠, 물론. 그래서 이제 설득하고 호소하고 그러니까 역사도 하는 거고. 예시가 사실. 늘네. 뉴스가 굉장히 쌓였다. 외국에 그런 거 잘 몰랐던 건데 뉴스가 뭐 KBS, MBC가 같은 중요한 매체인 건 얼마나 영향을 받는 폭스 뉴스, 그러니까 미국에 케이블 뉴스라는 거가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 또 종편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제 KBS, MBC, SBS 같은 거는 미국의 ABC, CBS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폭스가 이제 조선 방송 같은 건데 KBS랑 급이 같아요. 보는 사람도 그렇게 많아요. 폭스가 케이블 중에서는 1등입니다. CNN은 5등 안에도 안 나가고. 근데 우리나라는 CNN이 주로 인용이 되죠. CNN이랑 JTBC가 뭐 CNN이 원래는 안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좀 그거에 설명하려면 우리가 그 미국 정치를 알아야 되는데 미국 정치가 그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은 그 많이 바뀌는데 반항하러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그 방송들은 기득권 세력이고,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하고 이제 그것을 척결하는 아주 더 높은 쪽으로 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귀족의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왕이 없는 첫 번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왕이 있잖아. 그리고 왕이라는 거 비슷한 게 대통령인데 아무나 될 수 있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죽을 때까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이 생겼을 때 전 지구가 놀란 겁니다. 어떻게 저런 나라가 가능하냐. 그래서 미국 독립을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메리칸 레볼루션. 우리 인간 정치사의 대혁명입니다. 왕이 없는 나라가 있구나. 귀족이 없는 나라가 있구나. 미국은 뭐 공작, 후작, 남작 이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미국은 모든 사람들이 평민입니다. 그냥 기껏해봤자 목사님이 있을 정도지. 그냥 존경받는. 미국은 평민의 나라인데 그게 20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귀족이 생긴 거예요. 뉴욕이 아니라 워싱턴 DC가 그 귀족의 동네입니다. 국회라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생겼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로비스트들. 워싱턴 가보면 전부 이렇게 넥타이 입고 뭐 그런 사람들 딱 마다고 뭐하는 사람들하고 간다고요. 공화당, 민주당 똑같습니다. 트럼프가 보기에는 똑같은 놈들이야 해요. 공화당, 현이나 민주당이나 그냥 귀족이 돼버린 세력입니다. 자기네들 이익이 더 중요해. 미국 국민들의 이익이 아니라. 로비스트들. 그리고 거기서 트럼프가 보기에 제일 품질이 낮아요. 그 그러니까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을 뒤에서 컨트롤하고 그 사람들 등쳐먹는 그런 사람들을 기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거를 다시 미국적으로 바꿔놓을 거야. 귀족이 없는. 그게 트럼프의 그 혁명입니다. 사회혁명이에요. 왜 그 혁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 자기가 자체가 기득권 세력인데 원래라서. 트럼프 기득권 세력을 안 치죠. 그 사람은 노력해서 돈을 번 사람이지 권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근데 아버지 때는 더 물러가지 않아요? 물론 사업성이 좋기는 했지만. 아니. 미국에서는 돈 버는 사람은 귀족을 안 쳐요. 부자는. 이게 다르구나. 부자는 귀족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부자가 이제 귀족이 되죠. 정착은 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그런 거 없는 건 아닌데, 자수성가에서 자기 아버지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아버지 가난했고, 그 아들은 이제 그래도 아버지가 이제 성공을 했지.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직장사 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자기 트럼프는 이제 그래도 뭐 시작할 때 20만 달러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자기는 빚이 많아서 사실은 0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20만이지만 뭐 그걸 몇십억으로 키웠으니까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웃사이더입니다. 한 번도 권력을 가져본 사람이 아니에요. 국회의원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선거에 나가서 이긴 적도 없고, 그러니까 공직을 맡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혁명이죠. 트럼프 혁명.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워싱턴의 정치가들의. 그래서 워싱턴을 수험프라고 합니다. 영어로 수험프. 수험프라는 게 늪이라는 소리인데 썩은 물이 잔뜩 고이는 늪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얘기는 그것을 다 물을 빼서 말려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지금 공화당에 있는 펜스나 파티나 뭐 대신 바우스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트럼프하고 같이 갈 수?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트럼프를 동조하는 공화당이 있는 것이죠. 트럼프는 원래 공화당이 아니에요. 원래는 민주당이었다가 공화당 민주당이 다 못 쓰겠다 해가지고 3당으로 한두 번 이제 개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현실을 안 것이죠. 3당으로는 죽어도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한쪽을 전술하는 수밖에 없는데 자기는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더 맞고 공화당이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공화당을 접수하러 간 겁니다. 그 사람이 공화당에 이제 들어간 거가 우리나라 신문에는 이렇게 나오죠. 공화당의 지지도 못 받는 공화당 후보.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석이 틀린 겁니다. 어떻게 지지를 받겠어요? 적대적으로 M&A 해버렸는데 바깥에서 굴러와가지고 굴러온돌이 다 점령을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공화당의 핵심들로부터는 적대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화당의 지지를 당연히 못 받는 거죠. 미국 좌파는 큰 정부를 외치는 사람이 우리나라 좌파. 미국 좌파는 뭐를 외치나요? 경제적인 내용을 많이 줄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좌파는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건 뭐 그거는 불문율이 됐기 때문에 미국의 좌파는 이제 그냥 뭐 문화적인 좌파입니다. 문화적 리버럴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통을 깨는 거야. 마리화나 피는 게 왜 나빠? 동성연애가 뭐가 문제인데? 그럼 미국 기독교는 지금 우파로 갈 수밖에 없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우파가 많죠. 그러니까 동성이 뭐가 문제야? 이거 그 사람은 파격입니다. 그리고 소수자를, 그러니까 리버럴은 소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란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 배달부가 됐는데 자기가 배달하는 물건에 술이 들어있다는 걸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걸 거부했더니 사장이 잘랐어요. 그 회사가 그냥 완전히 벌금을 맞아갖고 죽을 정도로 벌금을 맞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미국의 리버럴들이에요. 미국의 좌파들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일은 그 좌파를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이거 외교정책은 이건 마이너한 거고 제일 중요한 게 판사들을 전부 보수로 다 바꿔놓고 있습니다. 판사가 보시면 그 마지막 싸움에서 전부 다 그 전통적으로 볼 수 있죠. 동성결은 거부해버리고 헌법 위반 뭐 그래서 뭐 낙태죄 부활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보다 더 미국의 전통 기독교 쪽으로 가는 거죠. 이 리버럴은 기독교가 뭐냐? 종교는 다 똑같은 거지. 그래서 리버럴들이 제일 미워하는 거가 백인, 기독교 신자, 남자, 그리고 여자를 사는 사람. 최악의, 미국에서 최악이 백인이면서 교회 다니면서 아니, 그 좌파도 다 백인이에요. 그는 왜 그렇게 뭐 왜 그런지가 이해가 안 되고 이제 여기는 보수지. 우리나라는 우파가 당 하나도 다 좌파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엄밀하면서 좌파라고 볼 수. 아니라 그 진보가 진보. 뭐라고 소리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우리나라는 보수보다 어쨌든 약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한국은 아직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BMW를 타고 다녀요. 근데 구호는 그 사람의 구호는 좌파야. 맞아요 그게. 그 옛날 유명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밤이 쉬하면서도 나에게 신발 신었다는 친구들처럼. 그래서 스타벅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진짜 좌파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어느 날 이제 내가 자주 가는 커피집이 있는데 어떤 한 40대 되는 아줌마가 딱 가방 미고 왔어. 근데 옷은 개량 한복이야. 가방을 미고 왔는데 가방에는 박근혜 탄핵이라고 이따구나게 써붙였어. 근데 스타벅스에 딱 와갖고 앉았는데 모든 것이 다 미제요. 애플 컴퓨터에, 애플 전화기에, 그리고 스타벅스 로고 찍힌 커피 머그를 꺼내더라고요. 그 사람이 분명히 많은 좌파로 하는 사람입니다. 옷도 좌파로 입었잖아.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마시는 커피잔, 그리고 컴퓨터, 전부 다 친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진짜 이 좌파로 분류되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내가 사무실 있는데 그 사무실이 오피스텔인데 그냥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아요. 집안 사고 오피스텔이 훨씬 싸거든. 집안 사는데 차들이 그 지하에 있는 차들이 절반이 외제야. 절반이 외제입니다. 그런데 BMW 뭐 이런 게 진비한데 그 구호들 보면은 이게 붙인 구호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좌파라는 사람이 세월을 받고 붙이고 다니죠. 그런 것도 붙여 있어요. 외제 차에. 미국 동아나 하나도 다 그런 아니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는 다 보수라고 볼 수 있죠. 당이 동아리가 따로 있어요.
아니 따로 있지는 않는데 아무 쪽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 무당파들 또는 이제 누구 찍을 거예요? 찍을 사람 없어요라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가서 트럼프 찍은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거에 관한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나라 번역도 돼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힐빌리 엘러지라는 책이 있어요. 힐빌리라는 거는 힐러리 아니 시골을 사는 백인, 시골 사는 백인을 힐빌이라고 그래. 언덕에 사는 빌이라는 이름이 많죠. 언덕에 사는 힐빌리. 그 힐빌리의 엘러지는 슬픈 노래죠. 그 힐빌리의 엘러지라는 책이 뭐 소설은 아니고 논픽션인데 그렇다고 뭐 학술책은 아니고 그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시골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백인 가족의. 그 사람 그걸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전부 넣어서 트럼프를 찍었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미국 사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힐빌리 엘러지 우리말로도 번역이 탁월하게 돼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미국 군인들,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재밌는 건데 현역 군인들 있죠. 현역 군인들은 비행기 탈 때 노인, 어린이 대접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행기 타는데 내가 보스턴에서 필라델피아로 올라가고 딱 섰는데 국내선 노약자, 휠체어 탄 사람, 애기를 안고 있는 사람, 그리고 현역 군인들 먼저 들어가십시오. 그럼 특별 대우를 해줄 거예요. 현역 군인, 그래서 내가 뭐야, 제일 씩씩한 사람들을 노약자들 들어갈 때 비행기 가서 편히 가서 앉아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자기 자리 있지만은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뭐라고 할 때보다도 그냥 빈대 가서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런 대우를 해주고, 그리고 군인들이 어디서 줄 서죠. 예를 들어 스타벅스 커피집에서 줄 서고 있으면 그 뒤에 있는 숙련한 신사가 딱 그 커피 팔할 때 뭡니까? 이 거는 내가 낼 거야. 거의 100%입니다. 군인들이 있었을 때 그런 아무를 못 받으면 그 파는 사람이 아무거나 맛있는 거 드세요. 내가 오늘 그냥 하나 드릴게요. 미국한테는 군인들이 오십니다. 이민자들이 군대를 갔다 오거나 또는 특별히 그 전투까지 갔다 오면 시민증 받는데 시민권보다 훨씬 빠르게 아니라 이제 경력사유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도 미국 가가지고 시민권 빨리 받고 안심하고 받는 사람은 미국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유리해요. 결국 보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으로 치니까 미국 시민으로 해주는. 미국은 또 이 피가 없잖아요. 아무나 미국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피가 없는 첫 번째 나라죠, 지구에. 과거가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미래가 있어요. 다른 나라는 과거가 같아서 뭉치잖아요. 미국은 과거가 다 틀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어떻게 뭉치느냐? 미래가 같다고 생각해서 뭉치는 겁니다. 그 미국의 뭉침은 더 셀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할아버지는 다 다른데 손자는 똑같아. 할아버지는 영국, 독일, 프랑스인데 손자는 다 미국이야. 우리는 그 할아버지가 같아서 우리끼리 우리입니다. 우리 끈끈해. 그러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 사회가 정말 사회가 된다면 미국처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는 피를 강조하기 때문에 가기 힘들어요. 나는 힘들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오래 살고 우리나라 국적으로 백인들 있죠. 이다도 씨, 프랑스 여자, 한국 여자를 쳐줘요. 할리, 한국 사람을 치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그 사람을 이방인이지 한국 여자를 치지 않습니다. 내가 미국 그 오하이오 대학에 그때 이제 박사들을 여기서 하고 와서 한 10년 됐다가 오하이오 대학에 또 2년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살았어요. 학교 아파트 안 살고 그 동네 아파트가 한 8채쯤 되는데 어느 날 이제 트럭이 와서 이제 우리 집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우리 옆집에 있는 백인 녀석이 어디 가냐? 그래서 거기 뭐 그랬더니 제가 나한테 내가 집에 가자고 그랬더니 너 미국 사람 아니었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미국 사람인 줄 안 거예요. 왜? 얼굴이 다를 거 관계없어. 거기서 사니까. 그리고 우리 와이프하고 애하고 셋이 있었거든. 그 작은 아이는 6학년 다니고. 근데 그 백인 옆집에 사는 백인한테 그냥 해놓고 그러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내가 짐 싸니까 어디가 그래서 집에 간다고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러고 놀래더라고요. 나는 걔가 너 미국 사람 아니었니 그래서 놀랬습니다. 그게 미국이란 나라예요. 근데 그때 자유로운데 지금 흑인, 백인, 죄인으로 보는 사람들 그런 그게 그 리버럴이 이제 극도로 갔는데 백인이 흑인한테 죽으면은 걔는 죽어도 된대요. 왜? 지난 200년 동안 흑인을 죽인 놈들이니까. 근데 그 개인이 그렇진 않잖아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아니잖아.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미국도 난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언론이 전부 이제 좌랑운동을 리버럴이 됐는데 근데 어떻게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되느냐? 미국 국민들한테 언론을 믿습니까? 그러면 10%가 믿는다고 나가는데요. 그래서 언론이 장악하고 있어도 그 선거한테 영향을 그렇게 압도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측도 불가능하겠어요. 그 예측이 저번에 미국에서도 예측이 다 틀렸잖아요. 제 학교에서는 잉글리시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영어 쓰는데 그 대학 외국 대학 교수님이 보세요. 대화를 보면 다 하나씩 리버럴이더라고요. 네. 미국 대학 교수들의 90% 리버럴로 보면 됩니다. 오는 대학 외국 대학 교수님 그런 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리버럴인데 애들이 대학교 졸업하고는 전부 다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딱 나가면은 리버럴이 더 이상 뭐 현실주의로 살아야지. 예전에 베나 TV에서 강의하신 인구 통계 관련해서 이민에 관련해서 한국과 중국과 지금 일본이 5월 대체 이민을 받아야 되는 나는 조금 자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민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갔는데 못 받는 거가 우리나라의 그 위필링의 근거가 필요해서 그래요. 그걸 깨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일본도 못 깨고 중국도 못 깨고 한국도 못 깨는 겁니다. 피해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북한이 아무리 생각 같은데도 같은 민족끼리가 나오는 건 피가 같은 얘기거든요. 그건 좀 자가당착이 되는데 그러면 북한 나오고 친한 나라는 일본이 돼야 되죠. 근데 일본은 또 주관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자가당착이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피를 무색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로 만들려면 그냥 그 허심탄회하게 그 다문화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어서는 안 돼요. 키신저. 뭐 어떤 분이라고 미국 100년에 한 번 나타나는 외무장관이라고 할 정도로 날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세계를 만들었으니까 외무장관하고 국가하고 수습한대요. 자기가 원하는 세계가 그 사람이 이제 박사 논문을 쓸 때 이런 세계가 가장 평화롭다라고 이제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 이런 세계는 5개 정도의 강대국이 힘이 균형을 이루면서 이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그때가 세계가 제일 괜찮다라고 보고서 자기가 이제 미국의 국가안보 수석이 됐고 미국 외무장관이 됐을 때 그때 미국, 소련 근데 이 사람이 소련하고 중국을 뛰어나서 하나 더 만들었어요. 미국, 소련,
중국, 그리고 유럽을 뭉쳐서 하나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떼어나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5개의 강대국을 만들어놓고 그거를 대통령,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 때 키시더가 한 거예요. 그때 힘의 중심이 5개가 된 겁니다. 힘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가 5개인데 그거를 키시더가 외교로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소련이 한 편인데 가서 중국을 미국이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소련으로부터 떼어내죠. 그리고 아시아는 아시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일본 너 네 힘으로 방해. 일본 돈이 있었거든요. 일본 키워주고 중국 떼어내고 러시아 그냥 있고 유럽 합쳐놓고 미국, 그러니까 5대 강국이 되죠. 그거 나중에 기회 있으면 설명할게요. 이제 기가 막힌 겁니다.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 긍정적인 시각이십니까? 키시더에 대해서 아니 그 사람은 미국을 위해서는 확실한 사람이죠. 근데 그것이 다른 나라한테 좋은지 나쁜지는 관계없어요. 키신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강대국의 이익을 위해서 약소국에 희생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데 강대국 주민들이 조그맣게 한 데서 이걸 어떻게 할까? 다시 가죠. 거기 강대국의 노립니다. 잘라서 가는 거. 근데 얘는 중국은 지금 키시더는 왜 5강 체제를 주장하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1강 체제를 가서 자기는 미국 제공할 수 있고 1강 체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된다고 봤죠. 현실적으로 1강 체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이 그 메테르니히의 그 외교 정책인데, 메테르니히가 그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죠. 그 사람이 능수능란한 외교로 그냥 뭐 동맹 협상해가지고 막 이쪽 했는데 그때가 유럽이 5대 강국일 때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역사를 공부해 봤을 때 이것이 괜찮은 체제라는 그런 시점이 생긴 거죠. 네, 지금은 1대 강국인 거죠. 네? 지금 현재는 1대 강국인 거죠. 지금 현재는 뭐 미국이 너무 압도적이죠. 중국보다 10배가 세니까. 중국이 2등이에요. 근데 미국이 한 10배 센 걸로 보죠. 남북 통일을 반대하시는데 미국이 남북 통일 반대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그것이 우리 편이 된다 그러면 통일을 시키죠. 기시적으로 배우에서 아니 그건 우리나라 언론들이 상상화 쓰는 거예요. 내가 그때 지난번에 그 중간선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중간선거에서 현역 대통령이 이기기는 27분의 2였다고 역사상으로. 그리고 이기는 것 경우도 끝내주게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얼떨결에 이기는 거라고 부시죠. 그거를 지우는 그러면 대통령이 폭망하느냐,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다고. 레이건처럼 2년 전에 50개 중에서 49개를 이겨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도 중간선거에서는 지더라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이길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 봐라 그래서 공화당 국회의원 중에서 나 은퇴한다고 그런 사람이 후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보나 마나다 해가지고 관두려고 했는데 보니까 될 것 같아. 미국에 만화가 나는데 공화당은 빨강이죠. 레드. 그리고 민주당은 파란색입니다. 지금 파도가 완전히 빨간색으로 바뀐 거예요. 그 만화가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는 겁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미국이 이겨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지 않는 나라니까. 참 이상하죠? 논리가. 미국은 평화적으로 2등이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하다가 평화적으로 2등으로 떨어지는 그런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패권국도 자기의 자리를 평화적으로 양보한 적이 없었답니다. 전쟁에 졌을 때 한숨쯤 뺏긴 거지. 그냥 내놓은 나라는 없어요. 이제 물론 영국하고 미국 얘기하는데 그건 미국이 패권 뺏은 게 아닙니다. 물려받은 거지. 그러니까 영국 거를 위해서 리버럴 데모크라시를 위해서 미국이 대신 싸워주고, 그리고 영국이 못해서 미국이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은 것이지 뺏은 게 아닙니다. 영국이 빚이 져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도 그 영국이 네가 해라고 했었잖아. 네가 해라. 해라고. 왜?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 영국식 국제 질서를 지지부로는 안 되고 미국이 하면 그 질서가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히틀러식의 국제정치도 아니고 스탈린식의 국제정치도 아닌 것. 그 영국이 그걸 지키려고 싸워보시죠. 처칠이 그걸 지키려고 싸웠는데 지구를 하면서 미국이 들어와서 싸웠죠. 근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 보고 이제 네가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걸 유지할 힘이 없다. 이 질서를 유지할 힘. 그래서 미국이 물려받은 거라고 봐야지. 미국이 영국 것을 평화적으로 뺏었다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는 영국이 실패했죠. 브레튼 우드 회의할 때 보면은 미국 대표들이 뭐 영국의 나라를 치지 않고 뭐 영국 대표들 가서 불행했습니다. 세계 챔피언 나라가 와서 결전하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미국이 영국 것을 뺏었다는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는 북한은 진짜 좀 모르는 지금 이 북회담 같은 것들을 지켜봐도 국민들의 반응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많거든요. 뭐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국제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첫 번째 이유는 국제정치의 관점을 잘 몰라요. 국제정치는 알아본다고 것이 아닙니다. 국제정치는 사인했다고 그 사인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평화조약을 맺으면 평화가 온다고 치죠. 국제정치 역사를 보면 평화조약을 맺은 나라가 전쟁을 더 많이 하는 줄 모르고. 왜 그래요? 전쟁을 안 하려면 아예 평화조약을 안 맺습니다. 그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만큼 전쟁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맺는 건데 국제정치는 종이보다는 칼의 힘이 더 센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2시간 배워서 이제 그 기본을 이해했잖아요. 이제 국제정책 원리를 4시간을 강의했습니다. 본 시각을 여기 우리 약사가 지금 2주 들었어. 그럼 미국이 공격하면 우리나라 피해를 안 입고 올 거라고 확신하세요? 그래서 미국이 북한 문제는 뭐 워낙 세요. 센데 그러니까 미국이 좀 피해를 입을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방을 맞고서 뻗었어. 그럼 한국은 피해 안 입죠. 한 방을 맞았는데 송송해. 그럼 피해 있겠지. 한국은 그죠?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유대인? 네, 뭐그 미어샤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 유대인이 미국에 로비하는 게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유태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라서. 리버럴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자본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을 소수자 쪽에 항상 뛰어넘어서 괴롭히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틀을 평소에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유태인이 너무 셉니다, 미국에서. 유태인이 일단 학계를 잡고 있고 재계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막말로 언론계도 잡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좌도 유태인, 우도 유태인, 교수도 유태인, 노벨상도 유태인.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을 가진 유태인이 이스라엘이 없는 유태인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가 있는 유태인. 자기들끼리 끊어줬나요? 그런 게 자기들끼리 모르겠어요. 유태인들이 극우도 있고 국자도 있는데 끌어주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미국의 유태인은 생각보다 너무나 셉니다. 그럼 욕먹어요. 너무나 세게 욕먹거든요. 지금 미국 학자들이 지금 트럼프가 북한하고 딜하는 것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북한한테 뒤통수 터지는 사람들입니다. 경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실패한 걸 후임자가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의 마음이에요. 크리스토퍼 힐 북한한테 다 보냈죠. 그리고 로버트 갈로치 북한한테 다 보냈죠. 그 사람들이 트럼프 너도 바보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웃기지만 나는 바보 안 돼 라고 지금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바보가 될 경우에는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고 그랬죠. 파트는 나는 후자가 맞다고. 트럼프는 달라요. 그 사람은 장사꾼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정치가가 아닙니다.
교수님이 보는 정치가 참 삶의 차이를 아니 그리고 트럼프는 또 시대가 달라요. 트럼프는 드디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시대의 대통령입니다. 아직까지 미국 본토가 북한 핵을 맞을 수 있는 시대의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첫 번째 대통령입니다. 그게 좀 다른 것이죠. 일본. 네.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구속을 과도하게 다른 나라보다 표현하잖아요. 다른 나라의 거기가 못 만들게 자기 주장 개발에 대해서 진짜로 표현하냐? 아니죠. 못 만들게 한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영국도 만드는 게 놔뒀고 프랑스가 만드는 것도 놔뒀고 영국이 소련이 만드는 건 못 막았고 중국이 만드는 것도 못 막았고. 근데 그 돈이 많으니까 더 많이 개발할 수 있었나요? 미국이 핵을 개발할까요? 핵이든 뭐 항공모함이든 다 미국이 아니 그러니까 항공모함 이런 걸 많이 만든 건 이제 미국이 세계 챔피언이 된 다음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세계의 자기 말로 세계의 경찰이 된 다음에 이제 더 많이 했죠. 원래 미국이 돈으로 1등 된 것은 1870년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정치적으로는 1등 노릇을 담당하는 것은 1945년이고 1919년에는 1차 대전 끝났을 때는 돈과 군사력이 다 1등이었는데 난 안 하고 돌아가 버렸죠. 근데 미국이 자신의 힘을 정확하게 개발했으면 미국 그때 1차 대전 끝날 때부터 야 영국도 이미 패권이 슬슬 흐르고 알고 자기가 관리 시스템을 알았었는데 왜 굳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미국은 세계 없이도 살 수 있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뻗은 자체 자국.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GDP를 부모로 깔고 위에다가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지금 현재 GDP를 100이라고 치면 수출이 7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계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미국은 워낙 국내 소비가 많아가지고 만들어서 갖다 팔 일이 없어요. 국내에서 다 소비하면 돼요. 그래서 미국은 해외 의존도가 아주 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립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앞으로 중국이 이제 사실상 약을 내리는데 중국이 힘이 빠지고 러시아는 거의 석달 만에 반대로 됐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미국은 다시 고립 쪽으로 형성하면서 정말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우리 입장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책 중에 이제 미국은 너무나도 막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정치에 관심을 안 가져도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혼란스럽게 될 거다라는 제목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기는 중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그 책 두 권이 지금 번역 중인데 하나는 6월달에 나올 거예요. 액시던탈 슈퍼파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냥 1등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의 나라예요. 지정하기 너무 좋고 하여간 그 나중에 나오면 또 공부하자고. 그런데 그 저자가 다음 책을 쓰면 책 제목이 앱센트 슈퍼파워입니다. 미국은 이제 국제정치에서 결석해도 돼. 안 가도 돼. 왜? 없어도 혼자 다 되니까. 식량 작업, 에너지 작업. 에너지와 식량이 작업되는데 뭐로 밖에 나와요? 에너지가 모자랄 것 같아서 중국은 내가 30년 했잖아요. 근데 석유가 해결됐단 말이지. 그것도 뭐 땅속에 있는 건 옛날부터 알았는데 있으면 뭐합니까? 꺼내야지. 싸게 꺼내야지. 비싸게 꺼내는 헛거거든요. 근데 싸게 꺼내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저기 200년 요번에 트로프트에서는 250년 쓸 석유가 있습니다. 근데 왜 중동에 가요? 그런 미국의 전통, 외교 정책의 전통은 고립주의입니다. 고립주의. 근데 고립주의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립주의가 되는 이유는 거래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내부만으로 내부에서 사는 거 내부에서 소비가 다 되고 내부에서 소비가 되고 뭐 안 사와도 되고 그게 되니 그래서 그 대외정도가 무역의 GDP를 밑으로 놓고 수출 더하기 수입을 대외정도로 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대입니다. 1위예요 한국이. 그 우리나라는 수출액 수입에 가지고 우리나라 GDP랑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외정도가 문제가 높은 나라잖아. 1위니까 중국도 0.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절반은 수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두 개 합쳐봤자 20% 정도 됩니다. 그거 일본이 또 끝내줘요. 일본이 20%밖에 안 됩니다. 일본이 국내 소비가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미국은 수출 14, 수출이 7, 수입이 14. 그래서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가 국민들은 제일 행복한 나라죠. 역사적으로 세계에 있는 제조업을 다 갖다 쓰는 나라죠. 그 카메라도 미국이 더 싸고 벤츠는 미국에서 사는 게 독일보다 싸고 그러니까 독일제가 독일보다 미국이 쌉니다. 일제가 일본보다 미국이 더 싸요. 그러니까 행복하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비교해보면 미국의 제일 나쁜 땅이 로키 산맥입니다. 아니 이게 저쪽 끝에 서쪽 로키 산맥인데 이거는 거의 모슬 땅으로 치는 거죠. 근데 멕시코는 전체가 그런 땅입니다. 어떻게 미국하고 맞짱을 뜰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차지한 것도 정말 운이 좋은 거죠. 그리고 미국은 아까 그 중국 사람들 운합하면 옆에서 배로 끌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배를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미국은 그 수로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에서 이 지금 곡식이라도 그냥 쉽게 잡아다 저기 줄로 끌고 갈 거예요. 말이 그 강양쪽에 말이 이제 밧줄이 배에 있어. 그 말길 따라가면 그냥 그러니까 말 두 마리가 땅으로 가는 것보다 물로 가는 데는 짐을 10배도 더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송비 싸고 어디까지 미국 인구 전체가 그 강에서 몇 킬로 이내 다 삽니다. 교통통신비 덜 들고 그러니까 본천적으로 원천적으로 이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유리하게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연금은 병원 가는 거 비싸잖아요. 연금 미국 사람들은 그냥 써요 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친구인 미국 교수는 다 씁니다. 저축하고 다 써요. 연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소비가 100달러가 그렇죠. 소비가 무지하게 높은 거죠. 우리는 저금하잖아요. 버는 상당 부분을 저금하거든. 왜냐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가 자신이 없으니까 연금이 있다는데 그거 100% 되나? 저금을 한단 말이죠. 미국은 다 씁니다. 그러니까 교수들 보면 내 아는 교수는 뭐 지금 1년에 지구 한 박씩 도는 것 같아. 여행으로. 미국 가면. 아니 근데 집값이 뭐 비싸 렌탈하고 이런 거. 미국도 이제 그러니까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비싸기도 하고 싸기도 하고 그래요. 비싸잖아. 집값은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가면 100만 불씩 주고 우리나라 15개인데 우리 강남이나 100만 불 아니에요. 물론 뭐 미국에 이제 큰 도시가 근데 그 대신에 또 그냥 시골로 가면 또 무지하게 싸고 뭐 2, 3억이면 수용력이 있어요. 라스베가스 가서 30만 불짜리 사면 수용력이 있습니다. 집에. 그래서 그거는 다 위치에 따라서 값이 천천만 돼요. 남자 여자 이혼하면 남자가 여자한테 1억을 포스로 준다고 하던데. 캐나다를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난 모르겠어요. 이혼 남한 사람을 내못 받아요. 제 이런 거 하나 보고 싶습니다. 여기 심을 하는데 좀 좌익들이 자꾸 이렇게 뭉치니까
국가나 미국의 대학으로서 수도를 쌓이는 게 스웨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스웨덴의 국부가 이렇게 좀 어떤 떨어질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진짜 맞나요? 스웨덴, 노르웨이가 사회주의를 할 수 있었던 국제정치학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독일하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지난 100년 동안 열심히 싸워주는 동안에 걔네들은 돈을 모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회주의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건 끝나가요. 거의 끝났어요. 일단 상황이 그래서 사회주의, 그러니까 놀아먹는 돈이 이제 끝나가는 거죠. 전축이 끝나가는 거예요. 거기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 보면 캐나다가 무지하게 사회주의적인데 캐나다 가보면 도시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녁만 되면 다 무다. 시내 깜깜해. 근데 미국은 어디 가도 와글와글 같은 규모의 도시는 미국은 와글와글합니다.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의미인가요? 사회주의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그 캐나다에 내가 아는 교수가 62세에 은퇴를 했어요. 거기는 은퇴한 자는 70. 우리나라는 65대 미국은 70. 캐나다도 70을 할 수 있어. 근데 62세에 은퇴를 해서 왜 은퇴했냐는 걸 보니까 자기가 월급을 받는데 12만 불인가 받는데 세금을 떼고 나면 5만 불이 남는데요. 세금이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면 4만 8천 불이 나오는데 그래서 은퇴하는 게 더 낫다고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62세밖에 안 된 교수가 은퇴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뭐 돈이 뭐 은퇴하나 복지 같아요. 그게 뭐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가서 9시간 수업하고 매일 학생 채점하고 뭐 그런 거 하고 그냥 매일 자전거 타고 뭐 보트 타고 노는데 한 거먹으면 가르치려고 그러거든요. 강사로. 총액에서 1년에 $2,000 차이가 나면은 그러면 노는 게 낫죠. 그리고 다른 얘기하죠. 차라리 다른 거 하는 게 낫죠. 그래서 62세 만든 교수가 있습니다. 네, 그 로버트 벨데스키라는 그 버클리 대학 나오고 캐나다 시민권을 얻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초초에 내 빅토리아 대학 가서 강의하고 그랬는데 62세에 은퇴했어요. 근데 내가 빅토리아 대학에 강의를 갔을 때 $4,000을 준다고 강사료로 한 달에. 그리고 비행기표하고 오는 오고 가는 거를 대주고. 근데 거기서 이제 먹고 사는 건 내가 하고 강사료 4,000불이라서 이제 나는 4,000불 받으려고 이제 끝났는데 보니까 그 왔어 거기 이제 내 그 메일통에 들어왔어 2,400불. 근데 내가 가서 4,000불 준다고 했는데 이게 왜 2,400불이냐 그랬더니 세금이 1,600불이었어. 아닌데도. 세금이 40%예요? 그래서 4,900인데 2,400불 받고 어이가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사회주의 거의. 강사한테도 그렇게 듣더니. 그러니까 정 교수가 월급 받아가지고 12만 불인가 받았을 거예요. 근데 다 튀기면 5만 불 남는데. 근데 관두면 연금으로 4만 8천 불이 나오는데. 관두이지. 근데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 더 좋은 건지는 내가 그 캐나다가 있을 때 이제 한번 우리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방학 중이라. 그런데 그 캐나다 아줌마하고 그 딸하고 둘이 사는 집인데 걔가 이만해. 걔가 사람만큼 큰 개인데 그 아이가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가는데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걔가 새끼 나가지고. 걔가 새끼 나면 학교 안 가도 되는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아 그렇구나. 걔를 잘 돌봐야지. 선생님이 또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는 그래도 돼요. 왜? 너무 자원이 많고 인간이 적거든요. 우리나라보다 100배 넓은 나라입니다. 땅덩어리가 100배예요. 물론 그 위에는 어림이지만 어쨌든 100배인데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적거든요. 걔네는 그래도 돼요. 우리는 그러면 좀 어렵지. 우리나라도 뭐 지금보다 100배 넓은 땅이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뭐 그냥 앞뒤도 없이 막 얘기해.